네, 오늘 시장의 이슈 살펴보는 야인스톡입니다. 먼저 일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금리의 역습, 기술주 부담 대 경기 민감주 기지개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9%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46% 급락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8%, 애플 역시 3% 가까이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콘택트주나 경기 민감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효성화학 같은 화학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카지노나 여행, 백화점 같은 소비주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정유, 철강, 화학 등 전통 경기 민감주를 추천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의 야인스톡 주제, 이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의 흐름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상황들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 국채 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는 1.4% 근처까지도 고점을 높였었는데 이러한 상승에 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난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실물 경제들이 망가지면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또 역사적인 수준의 가장 낮은 기준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들을 통해서 금리를 끌어내려서요.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난해 8월 달에 저점이 한 0.5%까지 낮췄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금리 덕분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상당 부분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극복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산 가격들이 급등하는 상황도 연출됐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코로나도 좀 잡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와중에도 실물 경제를 돕겠다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9천억 달러, 이번에 또 1월 달에 1조 9천억, 2조 8천억이 넘는 재정 자금을 풀면서 일단 채권 시장은 그렇게 늘어나는 공급, 그러니까 그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게 되죠. 그렇게 네. 늘어나는 공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가 올랐고 또 그렇게 좋아지는 재정 여건은 실물 경제 개선을 높이기 때문에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한 4% 내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IMF도 5% 이상으로 내놨고 주요 IB들이 한 6%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유가라든지 원재 가격들이 대부분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플레 기대 확산까지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금리가 오르는 환경이 조성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이 유동성 위축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증시에는 지수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글로벌 통화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비용을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를 할 때 그 돈을 빌릴 때에 대한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 차입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오면서 네. 차입을 하고 투자를 할 때 이제 고민이 좀 커졌거든요. 아, 적정하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가치주라든지 이런 좀 싼 주식들에 관심이 가는 게 성장주와 같이 비싼 주식보다는 자금을 차입할 때 높아진 금리만큼 적정에 대한 가치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당 부분 이런 시장이 비싸고 싸고에 대한 가치를 따지게 되고 통화정책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지금 좋아진다는 기대이지 그걸 실제로 현실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내 적어도 미국은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양적 완화로 유입하고 있는 유동성 정도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제 또 돈의 속도를 줄이는, 유입해주는 돈의 속도를 줄이는 그 정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봐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부적인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자금들 약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좀 비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중국도 역시나 그 구조조정 가운데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금리가 올라오는 건
좋아지는 경기 여건 부분을 감안해서 좋아지는 경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경기가 좋아지는데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서 위험자산 자체에 대한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고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지금처럼 좀 일시적으로 빠를 때 그때 자금 차입하고 급하게 썼던 돈들에 대한 긴장감이 있을 때만 좀 주의를 한다고 하면 현재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뭐 유동성 환경 자체가 크게 위협적으로 변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님과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뭐 나스닥, 앞서도 우리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수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주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기술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가 있고요. 2차 전지 맞아요. 2차 전지 쪽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5G도 기술주 중에 속하죠. 저희 채팅창에 항상 예. 5G, 전기차, 2차 전지 최근에 또 부진하다 보니까 예.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까요? 정말 질문들 많으시거든요. 5G는 실적 안 나왔다고 진작에 네네. 부진하다가 시장 흔들리니까 더 흔들려 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뭐 갑자기 잘 가다가 금리 올라간다고 이제 고평가됐다고 그쵸. 밸류 부담 때문에 또 이제 빠지고 이러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홀딩이 좀 가능한 예, 그런 쪽을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 뭐 고점 찍고 꺾일 장은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그 금리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이제 회복 그러면은 매기가 경기주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이쪽은 좀 안 좋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유동성이 아직 남았을 적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금리 올라가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 불안해하지만 적응을 해버려요. 예, 적응할 수 예. 있을 정도의. 예, 네, 그래서 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10년물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도에 고점을 돌파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도 시장은 그거를 적응을 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없으면은 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또 한마디 해주면 또 반등 나올 장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일단 홀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요번에 또 시장이 올라가면은 나스닥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또 성장주나 기술주 쪽으로 또 매기가 또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요번 빠지는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좀 더 담으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좀 어떨까요? 뭐 금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9년도만큼 잘 될 거라고가 아니라 네. 2020년도보다는 나을 나을 것이다.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경기 민감주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아주 탄력 있게 계속 쭉 가지는 못하지만은 꺾이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신 탄력은 없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특히 뭐 금리가 인상되거나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 경기가 또 뭐 반등 기미가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한 번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또 살짝 조정받았다가 옆으로 기다가 또 한번 또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갔다가 천천히 계단처럼 예,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건가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올해 내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처럼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그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또 다시 비중을 또 가고. 싣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민감주는 조금씩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부지런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해서 국채 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봐야 된다. 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런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금리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금리 차트 잠깐 좀 이거 보시면은요. 네. 이게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인데 음. 지금 여기가 그 작년도 이제 고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였냐면은 한 12포인트가 살짝 넘어요. 12.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거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지금 충격이 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15포인트까지는 이게 이제 10배니까 저기 금리로 따지면 1.5% 정도 돼요. 네. 15포인트까지는 아마 전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는 시장이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제 생각과 좀 다르게 15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다. 네. 갑자기 확 뛰어넘어 버린다. 네. 이러면 또 시장에 2차 충격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이제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죠. 파월 연준 청문회에서. 의장이 네. 시장에 주목하는 거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얘기 뭐 이제 그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이거는 뭐 늘 하던 얘기라 뭐 그 얘기는 하겠지. 네. 또 금리 안 올릴 거다. 인플레이션 용인할 거다. 이 얘기도 뭐 하겠지. 네. 네, 그 정도는 기대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국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금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그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괜찮아. 라고 할지. 괜찮아 그러면 시장은 약간 실망할 거예요. 실망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안 되는데 이래야지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예.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과연 나스닥 기준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조정 받게 되면은 13,000단이 이제 아마 거의 반등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13,000단이면 지금 한 3, 4%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 정도가 되니까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추가 하락 여지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 정도 빠지면 뭐 많이 빠져서 반발 매수라도 들어올 테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럴 때 우리가 좀 수혜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수혜 섹터는 뭐 당연히 이제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들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원자재 관련주들 있죠. 그렇죠. 최근에 예.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원자재들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이쪽이 지금 수혜 섹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집중할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 그냥 왜냐하면은 지금 요 시기에만 좀 예, 잠깐 그렇습니다. 이 대응하는? 시기에 트레이딩 형태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 형태로만 뭐 대안 투자 형태로 이 구간에서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 카지노, 뭐 여행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면서 이런 소비주들 예. 역시 조금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은 그 기술주들 성장주 대 안성장주 네네네. 이렇게 지금 구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 성장주가 그러네요. 빠지면서 네. 안성장주들이 올라간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매기가 좀 붙어 안성장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PER은 허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회복주기 때문에 PER을 밸류를 많이 높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르는데 좀 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다시 네. 또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쪽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살짝 피하는 정도로 쓰셨다가 다시 또 성장주들 많이 빠지면은 매수하셔가지고 네. 그쪽에서 올라가면은 또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오는 쪽은 그쪽이니까 그쪽에 좀 더 재미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은 이 성장주랑 안성장주를 조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이쪽에서 수익을 보고 이쪽에서 좀 손해 본 거를 메꾸고 이런 전략들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미 국채 금리 상승하고 달러의 관계는 어때요? 현재 달러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환율 움직임. 원래는 네. 국제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제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금리를 아무래도 올릴 거라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 값이 귀해지겠네, 달러 귀해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달러 이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이 딱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인 게 뭐냐면은 네네. 아직까지 바이든발 경기부양책 통과도 안 됐잖아요. 돈이 엄청 풀리거든요. 1조 9천억 달러 플러스 뭐 바이든이 요즘에 3조 달러 또 얘기를 추가 하고 부양책 있잖아요.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채 엄청나게 찍어낼 거 아니에요.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낼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제금리가 그걸 예상하면서 미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달러는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또 달러도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다른 통화 대비해가지고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면 또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어차피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달러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신흥국 증시에는 좀 안 좋습니다. 네. 달러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 나왔던 고점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것까지 넘어버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외국인들 더 수급부터 시작해서 위축되겠네요. 뭐 어쨌든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죽어갔다 가기 때문에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야인스톡 1부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기술주의 움직임, 또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국채 금리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압력과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와 안성장주에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들 좀 잘 충분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오늘 야인스톡 2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 급락대 뉴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15%나 급락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경제수장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에 옐런 장관은 연준에서 준비 중인 자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디지털 달러가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두 화폐의 희비가 확실하게 엇갈렸습니다.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이 머스크의 한마디에 조금 급등을 했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주말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5천만 원 훌쩍 넘고 6,500만 원까지도 터치를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또 주말 동안 머스크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옐런 장관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이면서 시장에서도 바로 이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비트코인이 좀 급하게 출렁이면서 관련주들 계속 상한가 달려오다가 오늘은 좀 두 자릿수 넘는 급락세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세 끝난 걸까요? 잘 몰라요, 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확실히 조금 전망하기도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잘 모르지만 네. 이제 비트코인이든 이제 주식이든 하나 이제 그 투자 그 자본시장에서 투자 이제 상품이라는 거, 비트코인은 그리고 투기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옐런 의장이 이제 가치가 없다. 그거는 이제 가상화폐고
뭐 하나의 이제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직 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네.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나요? 네, 그렇죠.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앨런 머스크가 비싸다 이랬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실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비트코인이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가 요만큼이니까 비트코인이 요만큼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싹 잘라먹고 비트코인은 단순히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 지금 얘기를 못 해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럼 실체나 이런 실적은 거의 지금 없는 거니까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보다 올라가는 10배가 가도 네. 이상하지 않고 지금보다 아, 10분의 1 진짜요? 토막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비토막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인데 단지 지금 이제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데들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이제 그 규모가 큰 업체들 페이팔이 올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아주 뭐 주범인데 페이팔이 이제 그걸 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테슬라도 자기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그러고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 단할 또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옐런의 어떤 그런 그 경고의 저기와 메시지. 관계없이 네. 실제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그런 결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하방을 조금 이제 지지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항시 투기성 이런 어떤 그 상품이라는 것은 예,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그게 가치가 뭐 얼떴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이 사요 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좀 박스권. 그래서 또 상방으로 가면은 네. 연준에서 또 한마디 할 거고 또 재무장관은 또 한마디 할 거고 우리나라도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또 빠졌다가 또 좀 빠졌다 싶으면 또 올랐다가 뭐 이런 이제 형태의 가격 등락을 좀 하지 않을까 전망은 해보고 있는데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말로 투기적인 자산으로만 봐도 되는 것인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페이팔이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인도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결제 수단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거든요. 또 국내에서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조금은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연준에서 특히나 이제 옐런 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대신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게 헷갈려요.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잘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되면은 만약에 진짜 두 개 다 된다면은 네. 나중엔 통합될 걸로 봐요. 이게 디지털 화폐 안에 가상화폐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옐런의 지금 그 의도는 뭐냐면 말한 네. 걸 보면은 옐런이 디지털 화폐라고 안 그랬고요. 디지털 달러라고 그랬어요. 달러. 네, 디지털 달러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딱 선을 긋는 게 내가 말한 디지털 달러는 지금의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달러를 네.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고 네. 그 달러를 똑같은 것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키는데 핵심은 뭐냐면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디지털화 시킨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전자 지갑을 들고 다니면은 내 지갑 안에 종이 돈이 없어도 그 내 된다. 지갑 안에 얼마가 딱 들어있다. 지금은 내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은행 앱을 땅땅땅 쳐가지고 뭐 인출을 해야 되고 그쵸. 아니면 내가 페이를 무슨 페이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나중에 은행에서 인출되고 하는 형태지만 그거랑 다른 것은 내 저기 그 스마트폰에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자지갑이 예, 전자지갑이 따로 그런 있어가지고 개념이 돼.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나서 앨런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또 막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쵸. 네,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차별성. 우리 거는 실제 가치가 있다. 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그 코인 자체가 상장이 돼가지고 네. 그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화폐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달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달러라는 게 나와 버리면은 화폐라는 게 나와 버리면은 환 시장 내에서 사고 파는 게 결국에는 블록체인으로 또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달러 선물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그냥 달러 자체를 그냥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거래랑 뭐가 다를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죠.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달러 변동성을 좀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를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 사고 저쪽 어떻게 팔고 될지 저쪽 모르겠네요. 이렇게 될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상화폐라는 큰 개념에서 통합될 가능성도 뭐 존재를 하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아직까지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정체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관련주들 좀 올라가던데 뭐 이제 어쨌든 요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냐, 디지털 화폐냐, 이제 화폐 쪽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또 이제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물 화폐는 그렇다면은 실물 화폐보다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상 화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미래에는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가상 화폐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 오늘 확실하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상한가도 물론이고 뭐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도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로 인해서 그 섹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보니까 오늘 뭐 위지트는 18% 빠지고 비덴트는 11% 이쪽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죠. 네.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 해도 뭐 한네트는 21% 오르고 뭐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15% 오르고 뭐 이렇게 올랐는데 둘 다 테마성이죠.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쪽은 그나마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관련이 있는 거래소랑 관련이 좀 있으니까 네. 시세가 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시세하고 좀 연동이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디지털 화폐 쪽에는 이쪽은 아직까지 정말 먼 훗날의 얘기인데 한네트 로지시스 움직이는데 이런 쪽에는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런 쪽은 다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이슈가 터질 때 급등을 하면은 오히려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마 좋을 것 같고 네. 비트코인 쪽은 한번 지금 빠질 때 조금 그 모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비트코인 또 반등 나오지 않겠어요? 이대로 꺾여버릴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모릅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취소. 전문가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비트코인 저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네. 반등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뭐 이렇게 빠질 때 잠깐 잡아놨다가 또 올라갈 반등이 나오면 또 팔고 하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주냐, 디지털 화폐 관련주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 하시겠어요? 해야 된다면 해야 좀 된다. 비트코인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가상화폐 화폐는 쪽으로. 너무 나중 얘기라서 이게 좀 그 뭐라고 동력이 좀 너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뭐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채팅창에서 보니까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된다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움직일 쪽이 전자화폐 쪽이랑 겹쳐요. 그죠. 결국에는 그러네요. 그쪽인데 진짜 수혜를 보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화폐 얘기가 이제 나오고 미국이 하고 중국이 하면 우리나라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자 그 결제 관련주들이라든가 또 오늘 움직였던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쯤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일단은 너무 먼 나중의 얘기라서 오늘 한네트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못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매기가 그렇게 S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비트코인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좀 상한가로 바로 움직이는 그런 강한 흐름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에 관련해서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야인스톡에서는요,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종목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지금 살짝 조정받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마무리하겠습니다.